5회차 이제 네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5회차 중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통화정책 우리가 종류 봤었고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효과와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어떤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국가에서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걸 벌어진다는 걸 봤고, 그런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까지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봤어요.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좀 얘기가 나왔지만 양적 완화라는 정책은 되게 신중히 사용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통화량을 많이 푸는 정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양적 완화에서 거의 5천억 원 가까이를 풀었어요. 5천억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억 원 정도 합니다. 아니 5천억 원이 아니라 5천조 5천조 정도 풀었어요. 5천억 달러니까. 5천억 달러니까. 아니야. 정확하게 그때 4조 7천억 달러를 풀었거든. 4조 7천억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5천조 정도 5천조 정도를 풀었어요. 네. 거기 뒤에 공세를 붙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풀어야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데 5천조를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이 돈을 푼 거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할 때는 되게 그 자국의 통화 가치까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약간 우리가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죠. 우리가 통화 정책의 그런 경로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얘를 들려요. 얘를 들리면 일단 1차적으로 얘가 떨어질 거고요. 얘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는 거죠? 네, R도 이렇게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 High Expectation이 0이다라는 그런 가정들을 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High Expectation이 꼭 0이 아니다라고 해도 얘가 뭐 3% 정도 돼요. 근데 얘가 5%에서 10%에서 5%까지만 돼도 실질이율이 7%에서 2%로 하향하는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꼭 요거는 없더라도 이 식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요. 명목 이자율 자체를 내리면 실질 이자율 내려가는 건 팩트입니다. 요 방향은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Y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건데, 자,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궁극적으로 이 과정에서 있는 그 이자율 탄력성 H랑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있는 B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왜 K 같은 거 살펴보지 않나요? K도 살펴볼 수 있는데 경로가 없어서 경로가 없어요. 경로가 지금 없죠? 살펴보면 경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Y가 늘어나서 화폐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 늘어나는 건 화폐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자율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요 관계에 대해서 H가 규정할 수 있는 거지, K가 여기에 좀 들어오기 조금 애매모호한 감은 있어서, 물론 뭐 K를 억지로 뭐 끼워 맞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자, 아까와 똑같습니다. 뭐 갑자기 재정정책 얘기하면서 케인 좌파가 다르게 그림을 그릴 리는 없겠죠. 아니, IS 아까 케인 좌파 같은 경우는 IS 가파르고 LM 완만하다라고 우리가 그리기로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통화 정책이 유효하지 않아, 실효성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IS 완만하고 LM 가파르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IS가 가파르고 그리고 LM 곡선이 완만한 그런 경제를 상정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 IS가 완만하고 LM이 가파른 그러한 경제를 상정합니다.
우리가 h를 살펴볼게요. h 같은 경우 h가 크면 궁극적으로 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h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궁극적으로 h가 크면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폐 수요 곡선을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펑션을 다뤘고요. 이거를 조금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러한 1차원적인 그런 식을 그려서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이게 지금 이 리퀴디티 펑션, 유동성 펑션이었죠. 저게 화폐 수요, 실제 화폐 수요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었는데, 아이고 y죠. 죄송합니다. 자, ISL의 평면이니까. 자, 여기서 요 MD 펑션이 얘였어요. 자, 저 펑션에서 이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변형하면 i는 h분의 k 곱하기 y 마이너스 h분의 1 곱하기 p분의 n 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도출했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h가 달라지면 이 화폐 수요의 그 기울기, 화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죠? 우리 화폐 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죠? 화폐 수요의 곡선 자체의 기울기가 달라져요. h가 달라지게 되면.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h가 크면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누울 수밖에 없죠. 화폐 수요 곡선이 h가 분모에 있으니까 기울기 결정 요인의 분모에 있으니까 눕게 되고, 그 말은 MS가 늘어나더라도 누워 있으니까 이 자리로 조금밖에 안 떨어지겠죠.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h가 크다라는 건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h가 크다라는 거는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엔드 펑션 혹은 리퀴디티 펑션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그런 곡선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자리에 조금만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양도 좀 조금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h가 큰 사람들은 통화 정책이 실효성이 줄어들겠죠. 왜냐? 이 자리 조금밖에 안 떨어질 테니까. 그죠? 그럼 이건 누가 이렇게 주장하겠어요? H. 그죠? H가 크. 이거 아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전 그 재정정책에서도 했지만, 우리가 재정정책에서 할 때 구축 효과가 적기 위해서 H가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방향대로 이 상황에서도 이 통화정책의 그런 효과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H가 커야 된다라고 케인 작가는 주장하죠. 자,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 만약에 B가 크다, 내가 만약에 투자에 이 자리에 민감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에 조금만 떨어져도 투자가 많이 오를 테니까 이런 경우는 통화주의 학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주장이겠죠. 그죠? 왜냐면 이 자리에 조금만 떨어져도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럼 Y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이 통화 정책의 그 유효성이 훨씬 더 확장되겠죠. 똑같고요. 아까랑. 아까 제가 재정정책 할 때 IS 여부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자, LM이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는 평면이니까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요 경제를 우리가 상정한다면 IS가 가파를 늘고 LM이 완만하면 지금 Y가 조금밖에 안 느는데 그와 반대로 LM이 가파르고 IS가 완만한 그런 경제를 상정한다면 Y가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지금 Y의 LM의 그런 통화량의 그런 변화율 크기는 무지 달라요. 지금 그림상 제가 좀 잘못 그려서 요거랑 크게 좀 비슷해 보이는 거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려면 우리가 이 하방의 폭 같은 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방의 폭에 요
이런 좌측 이동폭이 다 다르죠. 네, 달라요. 얘가 훨씬 더 작으니까 이게 좀 비슷해 보이는 거지. 이거 훨씬 큽니다 지금 효과는. 네. 정리하자면 케인즈 아카 같은 경우에는 B가 작을수록 그리고 H가 클수록, 즉 IS 곡선이 가파르고 LN 곡선이 완만해야 통화 정책의 유효성, 이 효과 자체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 그런 경제를 상정할 거고요. 통화 주의합파는 아니다. H가 작고 그리고 B가 큰 그런 경제를 상정해서 이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증명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화 정책을 했으니까 이 학파 간의 논의까지 끝냈으니까 이제 아까 했던 AD와 AS의 그런 균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IS-LN 평면을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D와 AS 평면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평면까지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연목 임금 평면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나는 완성도 있는 답안을 쓰고 싶다 하면 아까 재정정책도 그렇고 통화정책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프 하나만 더 그리면 돼요. 아까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Y가 늘어났다. 요거 하나 더 그리면 더 완벽한 답안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했다. 그러면 이게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더 완벽해지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그리면 그래프 그릴 게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이 세 개만 잘 그려도, 정확하게 이 두 개만 잘 그려도, 진짜 이 두 개만 잘 그려도 좋은 답안 쓸 수 있으니까, 더 완전하게 되려면 물론 저런 것까지 써야 되겠지만, 자, 평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 어떤 평면들이 들어가는지, 평면의 좌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설명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지난주 내내 하고 오늘 또 했고, 설명 안 드릴게요. 자, IS랑 LM이 있어요. LM이 있고 지금 P0분의 N0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LM을 지금 늘렸습니다. 조금 간격을 좀 많이 떨어뜨려서 그리는 걸 추천할게요. 지금 그걸 많이 추천합니다. 간격을 좀 많이 떨어뜨려서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리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이게 일단 통화정책의 일단 첫 번째 이펙트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자체를 지금 설명한 거죠. M0에서 M1까지 간 거를 일단 설명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S랑 AD 평면이 있을 텐데, 자, 일단은 뭐가 됐든 총소리 자체가 늘어나겠죠. 왜? 총소리 늘어났잖아요. 네,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니까 늘어날 건데, 우리가 AD와 AS의 평면에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고 했냐면, 이 늘어난 만큼은, 즉 이 IS와 LM의 평면에서 결론된 그런 도출점은 AD 곡선 자체의 움직임 폭만 제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즉 AD와 AS 평면에서 새로 생긴 역균형은 노동시장의 균형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놓고 결론을 내릴 그런 균형은 저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즉 여기가 A라면 여기가 A 다시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B점이라고 우리는 놓고 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기에 놓고 보면 생산물 시장에서 A에서 A 다시만큼 지금 Y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YN이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Y 다시,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여기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가 A 지점이고 처음 시작한 지점이니까 A 지점이고 여기가 이제 A 다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이 일어난 만큼 LM이 늘어난 만큼만 원래는 AD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AD와 AS의 균형, 즉 노동시장의 균형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즉 파이 익스펙테이션까지 이런 걸 다 고려를 같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격이 이전보다는 상승되어 있는, 즉 가격이 원래는 P0였는데 P1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가 ISLM 평면의 균형이 아니라 P0에서 P1까지 올라가 있는 그러한 경제를 지금 상정을 해야 됩니다. 자, LM 다시 그리고 P1분의 M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찍히는 여 지점이 B점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결정되는 Y가 단기의 그런 효과가 되겠죠. 단기의 효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Y의 N이라면 혹은 Y의 A점이라면 여기가 Y의 A-고 여기가 YB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만 있다라면 원래 A-점까지 우리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Y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감퇴하는 거죠. 이 물가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이게 궁극적으로 장기에 지켜져야 되는, 장기에 다시 회귀하게 되는 자연 실업률이라면 궁극적으로 여기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P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뭐야, 물가가 P1까지 올랐잖아. 난 지금 여기서 물가 수준을 P0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야, P1까지 올랐네? 그러면서 물가를 조정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살짝하게 AS 곡선이 하나가 지나갈 거고 P expectation 1으로 또 올리겠죠. 근데 이렇게 또 올리면 AD 펑션하고 만나는 이 지점에서 물가가 또 높아져요. 지금 보면 새로운 균형에서 보면 이러한 걸 계속해서 물가를 내 P expectation을 맞춰가면서 결국엔 그 YN에 해당하는 여기까지 물가가 나의 그런 expectation 물가가 오를 거고요. 여기를 P2, 이 가격을 P2라고 하면 P2까지 내 expectation을 높이면서 궁극적으로 AS 곡선이 장기에는 다시 시점으로 가게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는 A점이랑 다시 C점이랑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LM 펑션이 P2랑 M1이 여 펑션이 같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요. 여러한 실제 화폐 수요의 그런 LM 펑션 장기적으로 여기까지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재정 정책은 조금 어렵죠. 일단 G가 늘어나서 IS 곡선이 일단은 뭐가 됐든 우측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LM이 계속 그걸 올린다면 얘는 IS 곡선 그냥 냅두고 LM 곡선만 늘렸다가 줄이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게 되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장기에는 효과는 없어요. 장기에는 효과 없어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그러니까 보면 궁극적으로 그 통화주의자와 케인지언들의 논의는 뭐냐면 단기 그래서 정책 효과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재정정책에 좀 더 효과 있어? 그런 논의점을 하는 거죠. 걔네들 재정정책이 더 효과 있어 단기에. 아니야, 통화정책이 단기에 더 효과 있어. 그런 논의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합리적 기대라는 게 없으니까 이러한 게 존재하진 않았는데 지금 와서 놓고 보면은 걔네들은 그러한 논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 기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 모든 경제를 다 분석할 건데 그렇다면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무조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기행 효과가 없거든요 이제. 왜냐? 다시 자연 고용량, 자연 시험률에 해당하는 완전 고용량이 만들어 산출해내는 생산량까지 다시 회귀를 할 테니까 실제 GDP가 그래서 다시 시장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지금 LM이 늘어나고 그다음 AS가 늘어나는 그것만 다르지 LM이 다시 올라가고 AS가 올라가면 요거는 장기에는 똑같아요. 지금 재정 정책이랑 똑같아요. 물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는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그리기 싫으면 안 그려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림이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LD가 있고 LS가 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P 곱하기 NPL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는 P expectation을 P0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지금 A점에서 A 다시점 그리고 B점으로 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단계에는 얘네들이 P expectation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가격 자체는 올라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LD 펑션이 일단은 올라가게 되고요. 똑같습니다. 아까 그림이랑. 그래서 원래가 여기가 A점이라면 여기가 B점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장기는 P1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P expectation을 조정하면서 P2까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그려질 거고요. 수요 곡선이 P2 곱하기 NPL이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P expectation 드디어 공급자 측면에서도 나의 그런 물가 수준을 조정할 테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P expectation이 P2가 될 때까지 내 expectation을 조정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나 상대적인 유효성에 관련돼서는 단기에서만 논할 수 있는 거고 장기에서 합리적 기대를 우리가 도출한다면 효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물가 수준만 올리죠. 보면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ADAS 모형에서 여기까지 일단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또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지워도 될까요? 아직? 재정정식 하면 하니까 이건 좀 쉽지. 똑같잖아. 그냥 IS가 처음에 움직였냐 LM이 처음에 움직였냐 그 차이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도출 과정은 AS가 움직여서 LM 이렇게 P expectation을 조정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네. 최후 결론은.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면 장기인 효과 없다. 그거는 새 고전학파나 새 케인작파나 동일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지워도 되죠? 네, 지울게요 이제.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 얼마나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한번 이게 오래 걸리면 이게 10분 이상 걸릴 소재는 아니어서 짧게 끝나면은 뒤에 있는 준칙 재량까지 빨리 하고 준칙 재량 얼마 안 걸리니까 그리고 이게 좀 길게 되면 네, 뭐 이것만 하고 끝내야죠. 일단은 우리가 그걸 이제 다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제 잘 적어볼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약간 좀 약속된 그림 같은 그런 느낌. 자, 1차적으로 얘네들의 논쟁은 뭐냐면 고전학파 케인즈의 논쟁은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책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차이.
고전학파 하지 마요. 왜? 시장 완벽하니까. 케인작파 아니 해야 된다. 왜? 시장 그렇게 단기적인 그런 특히 어떤 불안적인 충격이 왔을 때는 경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전혀 문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개입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자, 여기서는 뭐죠? 재정정책과 그 다음에 통화정책 간의 상대적 유효성에 관련된 논의였어요. 이 논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논의는 뭐냐면 이 논의인데 이때 제가 합리적 기대가 도입됐다고 했죠. 합리적 기대라는 내용을 도입하게 되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이때 그 사회보전학파에서 가장 그러니까 사회보전학파를 이렇게 딱 문을 연 학자가 루카스 우리 다뤘어요. 루카스 총공급곡선에서 다뤘습니다 이미. 루카스라는 학자가 합리적 기대를 이렇게 딱 도입하면서 난 이제 너희들이랑 좀 달라. 같은 그런 고전학파의 그런 계통을 가지고 있지만 되게 차원이 다른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거든요. 미시적으로 무지 깊게 들어가고 그런 결론들을 내리면서 여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그때 얼추 제가 우리가 총공급을 금요일에 했죠. 금요일에 마지막 시간에 이거는 우리 계속 여러 번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해 못했으면 다음에 이해해보자. 내가 그런 식으로 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단기에 지금 궁극적으로 일단 합리적 기대 자체를 도입을 하면 요거를 이제 후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얘네들의 싸움 자체는 뭐가 더 유효성이 있느냐 그 차이를 본 건데 후대 시각에서 봤을 때 합리적 기대를 일단 무조건 도입하고 우리가 시각을 봐야 되니까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고 보면은 단기에는 효과가 있죠. 장기에는 효과가 없죠. 이거는 지금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면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만 돼요. 자, 그런데 이 단기에서 이 루카스라는 학자가 이 단기에서 예측이 가능했느냐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또 정책의 효과가 갈릴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자면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기 투머주의자죠. 여기 고전학파고 여기 케인즈면 자, 통화주의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다. 단기에 효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이 단기에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대충 생각합시다. 일단은 자, 그런데 이 사회보전학파는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 통화정책이 단기에 예측을 할 수 없었을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예측을 했더라면 단기여도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면서 이 루카스라는 학자가 되게 급진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은 얘는 분명 얘도 합리적 기대를 도입했으니까 단기에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동의를 할 거고 원래대로 아니야 예측해도 효과가 존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세키인자파가 되겠죠. 자,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일단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DAS 평면을 그리면 통화정책 평면을 그리지 않을게요. ADAS만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단기에 공급곡선이 형 공급곡선이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단기에 너무 높다. 단기에 총 공급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원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원래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시행해요.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자, 일단 AD가 늘어나죠. 왜?
m이 m0에서 m1으로 올라갔으니까 일단 AD 곡선 자체가 위로 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통화 정책하면서 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규정했었어요. 자, 맨 처음에 시작점을 A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지점 B, 세 번째를 C, 그 다음에 네 번째를 D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세고등학파, 특히 루카스라는 학자는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만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앙은행이 오늘 공표를 합니다. 한 달 후까지 통화량을 10%만큼 올릴게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이제 발표를 해요. 공표를 합니다. 자, 공표를 하면 우리가 합리적 기대는 어떤 기대였냐면, 그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한 기대를 합리적 기대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정태적 기대나 적응적 기대 같은 경우에는 예측 오차를 그러니까 정태적 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의 그런 기대들을 사용했었고, 그런 전기의 물가를 기대로 활용했었고, 그리고 적응적 기대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물가와 전기의 예측한 물가의 그런 오차, 그 차이만큼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나의 P expectation을 조정해 나간다고 했는데, 합리적 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간다고 했냐면, 내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다 예측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경우를 합리적 기대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중앙은행이 10%만큼 올릴 거라고 공표를 했으면 사람들은 물가가 얘가 오를 만큼 오르겠네. 만약에 얘가 올라서 P가 10%만큼 오른다고 칩시다. 물가가 10%만큼 올라서 통화량이 10%만큼 늘어서 우리 다시 말하자면 그 화폐 수량선에 의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10%만큼 올렸어요. P가 10%만큼 오른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죠, 이때. 네. GY, 쓰면 되니까 GM은 파이랑 같다. 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합리적으로 내가 기대를 한다면. 그러면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P0에서 P2까지 내가 바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단기에도 나는 이미 이러한 요소들을 내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결정하는데 요소를 사용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왜 P1까지 못 올랐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걸 몰랐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통화 정책을 요만큼 한다라고 알았더라면 내 물가도 파이 익스펙테이션도 10%만큼 올려서 조정을 해버리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까지 왜 P1, 그러니까 왜 B 여기서 멈추느냐? 왜 여기서 시점 같은 데서 멈추느냐? 그러한 논의들은, 그러니까 B점에서 왜 P1에서 멈추느냐? 그 논의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이거 예측 못했다라고 일단 그걸 설명한 거예요. 네. 근데 합리적 기대를 사용하면, 아니 이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었더라면 이거 단기에 여기서 조정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
그냥 올리자마자 내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주셔서 원래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건 A점에서 B점으로 갔죠. 그리고 바로 D점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D점에서 C점으로 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단기에서 이런 효과들이 있고 장기에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효과들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러한 효과를 이미 먼저 예측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D가 이것도 단기에 일어나지만 AS가 정확하게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P0인 게 P2까지 이것도 단기에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합리적 기대를 한다. 이해됐어요? 합리적 기대를 한다. 이것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더라면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게 단기에서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합리적 기대를 사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루카스라는 학자는 단기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면 그냥 A점에서 D점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물론 예측을 하지 못했더라면 당연히 단기에는 A점에서 B점으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D점으로 가겠죠. 그죠? 네. 그러한 경제를 상정할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조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단기 예측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한 게 새 고전학파 얘기고, 이러한 거를 정책에, 특히 통화정책이 공표가 되면, 즉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효과가 없다, 무력하다 라고 해서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정책 무력성 명제. 근데 거기 이제 제목에 정책 무력성 논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 이제 파이트를 건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된 건데, 파이트는 당연히 세케인지 학파가 걸었을 거고, 아니야, 예측해도 단기 효과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 케인즈 학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우고 이걸 조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이제 세고전 학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케인지 학파라면, 아니 효과 있는데? 예측해도 효과 있지 왜 효과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측하지 않았을 때 경로는 똑같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D점으로 가는 건데, 되게 참신한 생각을 해요.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일단 C점을 통해서 D점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 왜 C점으로 가지? 그런 설명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식은 이게 되게 이 사람들은 논문을 쓸 때 다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100% 다 일치한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좀 논리에 그런 좀 모순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말로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세곤적 학파나 세케인지 학파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왜 그러한 결론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지. 세케인지 학파 같은 경우 왜 C로 갈까? 왜 사람들이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P1까지밖에 조정할 수밖에 없을까? 합리적 기대를 하는데도 왜 그럴까요?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특히 세케인지 학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우리가 AS 복선할 때 세케인지 학파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가역경직성 모형이었어요. 물가가 10%, 그러니까 MS가 10% 오른 만큼 물가가 10%만큼 오를까? 라고 사람들이 예측하지는 않을 거라는 결론은 도달하는 거예요. 즉, 이 식은 고전학파의 논리인 거지 케인즈 학파의 논리는 아니거든요.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본 거냐면, 아니 그래 MS가 P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래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이야. 맞는 사실인데
P에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느냐? 그러니까 얘가 10% 오른 만큼, 즉 이 시기에서 우리가 통화량이 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늘까? 는 아니라는 거죠. 왜? 가격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7% 정도만 늘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P expectation을 10%만큼, 그러니까 P2만큼, 정확하게는 7%가 아니라 파이죠. 파이 expectation.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의 기대율이죠. 정확하게는. 이게 인플레이션율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0에서 P1까지밖에 가격이 못 오를걸? 이라고 사람들이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가격 경직성 모형에 이제 메뉴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메뉴 비용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메뉴 비용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신축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게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사람들이 파이 익스펙테이션 7%까지밖에 못 가져가냐, 왜 P2까지밖에 왜 P2까지 못 올리고 P1까지밖에 못 올려가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물건 가격을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 P2가 될 거라는 건 대충 알겠어요. 알겠는데 P2까지 내 물건의 가격을 올리면 물건이 안 팔릴 테니까, 그리고 그러한 물건을 올림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걸 메뉴 비용이라고 지난번에 했었고, 메뉴 비용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P2까지 가격을 안 올리고 P1까지밖에 안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뭐 중첩 가격 설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메뉴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커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가격을 올리면 그 다음날 할리스랑 투썸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에 500원 올리면 한 3, 4개월 있다가 투썸이나 할리스에서 500원 올리고, 3, 4개월 있다가 또 이제 막 이디야 같은 데서 500원, 약간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한순간에 가격을 500원 올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다 같이 500원 올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경직되어 있다고 본 거고, P2까지 그래서 못 올라가고 P1까지밖에 못 올라갈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P expectation이 P2까지 못 올라가고 P1까지밖에 못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알고 있더라도 이만큼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7%라고 하면 얘도 7%만 올린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P2까지 못 가고 P1까지만 P expectation을 조정하면서 단기에는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 라고 주장하는 게 세케인자파의 정책 무력성에 대한 논쟁인 거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정책 무력성 명제를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제 가격 경직성 모형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질문.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왜냐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시작하면, 여기 중에서 세케인저와 세부전학파가 싸우는 가장 큰 논점은 여기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단기의 통화 정책이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예측이 가능해도 효과가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핵심이 벌어지는 건데, 왜 여기서 효과가 없다라고 세부전학파는 주장하냐면, P expectation을 얘가 올라간 만큼 P가 올라갈 거를 이걸 이미 예측을 했다. 즉 중앙은행이 이걸 공표를 했다라면, 이건 이제 공표를 안 했을 때의 얘기고, 공표를 했다라면 얘가 올라갈 걸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을 거고, 이 시기에 의해서 똑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내 P expectation도 똑같이 10%만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P0에서 P2까지 바로 조정을 하면서 단기에 이런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예측이 안 됐더라면 이것만 단기에 일어나고 이게 장기에 일어나는 효과인데,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다라면 얘도 단기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A에서 D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케인즈 알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D점으로 바로 못 가는 이유가 가격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그 세부적으로 중첩 가격 설정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메뉴 비용 이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런 이론들을 통해서 얘가 10% 오른다고 P가 10%까지 못 오른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P 익스펙테이션도 10%만큼 못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뭐 7%만 오른다라고 생각한다면 합리적으로 7%만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합리적이라는 거야. 이 정보를 통해서 얘가 공표를 했어. 이 결론을 가지고 이게 10%만큼 오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지. 왜?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 정보만을 가지고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는 궁극수가 A에서 C점까지밖에 못 간다. D점까지 못 간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세케인즈 알파라고 보면 돼요. 됐죠? 정리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 준칙 어려우니까 지금 하기에는 귀찮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다랑 여기까지 마무리 칠게요. 네, 이제 재량과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통화정책 한 번 더 살펴보고, 재량과 준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막바지로 달려갑시다. 이제 필리프도 곡선, 그다음에 실업,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 하고, 이제 수요일 맨 마지막 차시에는 이제 개방 경제 다뤄볼게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